안녕하세요. IJ 유튜브 IJ입니다. 오늘도 그 2022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인프라의 정석 지금 그 10번째 시간 하고 있고요. 경쟁자산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기존의 발전, 천연가스 발전, 석탄 발전 이런 거 하다가 드디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크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서 할 생각이고요. 파트 3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파트 2로 끝낼 예정이고요. 지금 파트 1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부분, 정책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얘기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니까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나눠요. 그래서 신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같은 신에너지까지 오늘 좀 해보고요. 다음 시간 파트 2에는 이제 사실은 제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이쪽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파트 1 부분 가시죠. 고고고. 네, 목차고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원별 특성의 첫 번째 부분인 신에너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경쟁자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경쟁자산 부분 여전히 첫 번째 부분이죠. 사용자 부담이나 규제,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사실 내용은 경쟁자산 부분이 제일 많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국내 부분을 그동안 전력 거래석도 쭉 하다가 이제 민간 신재생 발전소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요. 결국은 민간 신재생 발전소는 제가 맨날 쓰는 그림에서 드디어 이 부분이죠. 지난번에는 여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석탄을 했고 이번엔 드디어 민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부분으로 왔어요. 근데 발전소 부분에 캐시플로우나 ISBS 부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까 전반적인 그 좀 개괄적인 부분 각각의 원별 특성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도 또 제가 계속 쓰고 있는 표죠. 만들어놨으니까 쓰는 거고요. 결국은 사업자별로는 이런 뭐야 이건 발전 자회사들, 한전 발전 자회사, 민간 회사가 있고 발전 유형별로 복합 화력, 집단 에너지 있는데 결국 신재생의 민간 부분은 개별 발전소에서도 실체하지만 요 밑에 기타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민간 신재생 발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누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법은 정의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 에너지 법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인가 더 많은 내용도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1차적인 정의를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정의를 보시면은 이 법에서 정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 어려운 말이네. 별표할 건 아니죠. 그냥 어려운 말이라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등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단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라는 것 자체는 다이다이란 말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석탄 발전소,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랑 공정한 곳에서 공정하게 경쟁했을 때는 비교 우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죠. 결국은 원가가 더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에너지 자체는 원가가 없지만 그러니까 설치비가 더 들어가니까 결과가 그걸 좀 나눈다고 하면 엠빵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덜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냥 무한정 싸우는 세상에서 니네끼리 칼 들고 싸워봐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의 그러니까 공급을 강제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를 신재생 에너지한테 주기 위한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예요. 이전에는 FIT라고 해서 일정 단가를 보장해주는 이런 메꿔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정부 부담이라는 게 너무 커서 그런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제도. RPS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라는 약자고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생겼고요. 이 부분은 때문에 일정 규모 50만 킬로와트, 0.5 메가와트 정도 맞죠? 맞나?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500메가와트죠. 그쵸. 아하, 완전 헛소리 할 뻔했네요. 500메가와트,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어요. 500메가와트면 좀 큰 거거든요. 500메가와트 이상의 설비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일단 의무가 돼요. 그래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은 여기 밑에 써 있고요. 매년 올라가요.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서 2030년까지는 10%를 달성을 목표로 운영한다는데 2030년의 목표는 10%가 아니라 14.2%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문구는 제가 신재에너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지만 이 문구 자체는 조금 옛날에 쓴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로서 실질적인 목표는 2023년 14.5%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공급 의무량, 결국은 이러한 발전소들은 공급 의무제라고. 이 발전소는 누군가요? 현재 2022년 기준 24개사고요.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담부, 동서발전 같은 발전자회사 5개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이쪽은 계속 공기업 쪽이고요. 그다음 민간기업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CGN 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 대륜발전, S파워 등등등. 주로 대부분 앞에 그 표에서 제가 민간 발전으로 기타로 분류하지 않은 일정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대상인 거죠. 얘네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돼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지네 발전소 부지에 다 설치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 하는 수많은 발전소들이 있죠. 거기서 발전을 1이라는 발전량, 1이라는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땡이죠. 땡인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1전기에 대해서 1REC라는 어떻게 보면 from 이 전기는 from 신재생 발전소다라는 개념의 1REC라는 거를 발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발급을 해요. 네. 발급을 하면은 이거 가치가 결국은 제가 지금 공급 의무자면 제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전기를 그냥 신재생이 아닌 걸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를 신재생으로 발전해라 하면은 10만큼의 신재생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가 만든 10REC를 사오면은 어떻게 보면 10을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한 것처럼 쳐주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REC라는 거를 사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은 지네가 발전한 전기는 실제 전력거래 시장에 팔고 그 꼬리표처럼 붙은 1전기당 발생하는 1REC를 추가로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지만 사야 할 의무가 있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 수 있는 가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일반 발전소였으면은 이런 게 없겠지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줌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라는 마켓에 좀 경쟁력이 더 생길 때까지 좀 뭔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보시면 제도 운영 프로세스는 공급 의무자가 선정되면 의무 공급량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무 이행해야죠. 이행하고 약간 지연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정 비율은.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의무 이행을 못하면 과징금이 붙으니까 과징금이 더 크겠죠. 과징금을 안 받으려고 결국은 짓던 REC를 따로 사오던 해서 그 비용이 더 과징금보다 쌀 테니까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 인증서가 아까 REC예요.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그러나 약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부분을 사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이라는 신재생이 필요하면 한 2, 3 정도는 직접 지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한 7, 8 정도는 REC를 사와서 결국은 10을 신재생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전반적인 내용 끝났고요. 이제 개별 자산, 개별 이런 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까 앞에 법률 표에서 가져온 거고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고 여기 신에너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와 액화 이쪽이 신에너지고요. 그 다음 태양광, 태양열이 from 태양에너지인 거죠.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태양열도 있어요. 그리고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그대로 가죠.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있고 이 뒷부분 이 부분은 파트 2에서 할 예정이고 R을 썼네요. P죠. 파트 2에서 할 예정이고 오늘은 파트 1이니까 여기 부분만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볼까요?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사실 저도 처음에 수소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약간 개념이 뭐지? 어쩌란 소리야? 같은 거 2번 썼나? 좀 다른가? 하는 게 헷갈렸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 대체 투자 이쪽 하면은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나마 태양광 발전소 정도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 뭐 몇백억, 뭐 천억까지도 잘 안 나오죠. 몇백억 단위의 규모가 겨우 나오고 풍력 발전소 정도가 어떤 기관 투자자, 대체 투자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자산이긴 하고요. 그러긴 한데 이제 이쪽은 사실 잘 이렇게 그 정도 규모가 나오진 않아서 안 하는데 덕분에 변명이죠. 잘 몰라서 이번에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요. 일단 그러니까 카테고리 그래요. 수소에너지랑 수소연료전지 이런 단어가 되게 헷갈려요.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소에너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라는 걸 이제 저장해 놓죠. 그럼 수소를 실제 일반 연료처럼 연소해서도 뭐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연료전지 같은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생산할 수 있고 제가 수소라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소라는 에너지원을 일단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연소를 하던 뭐 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라는 게 조금 더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수소 연료 전지는 그러한 결국 수소 생산의 수소를 그 중에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전기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오브된 수많은 수소 에너지 사용 방식 중에 하나의 좀 스페시픽한 그런 방식이 수소 연료 전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열심히 공부한 방식으로는데 혹시 틀리면 알려주세요. 예. 그럼 수소 에너지 좀 광의 개념에 수소를 결국 생산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돌려서 전기 생산한다라는 그 좀 포괄적인 수소 에너지라는 거는 일단 수소 에너지 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 화합물 형태를 존재하는 화합물로 합쳐져 있는 수소를 분리하는 거죠. 예. 물은 H2O죠. 그럼 H를 빼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글은 간단하죠. 생산하는 기술이고요. 수소를 생산해야 수소를 뭐 연소시키던 뭐 하던 에너지로 쓰니까 일단 수소 생산이 필요한 거예요. 수소 에너지라는 마켓을 위해서는. 그래서 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로 쉽게 제조할 수 있대요. 물에 전기를 씌워서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을 분해시킬 수 있죠. 근데 그 웃긴 거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H2O를 전기를 통해서 H를 분리해내고 그 H를 가져와서 H를 뭐 연소를 하던 화학 반응을 하던 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면은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쓴 전기와 생산한 전기 뭐가 더 많을까요? 결국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00의 전기를 써서 뭐 예를 들어 100의 전기를 써서 만든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돌리면 50도 안 되는 전기가 생산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여기서 전기 안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좀 이런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 분해 방식으로 해버렸다는 거는 그래서 다시 결국 전기를 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쓴다. 좀 이게 앞뒤가 안 맞긴 해요. 그래서 전기 분해 아닌 방식으로 사실은 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다양한 방식이지만 아직 개발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에너지라는 거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곳에 비해서 수소 에너지 경제성이 낮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촉매를 이용한 제조 기술 등은 연구 중이래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 쪽이 아니라 다른 걸 필요한 거예요. 이 말도 에너지 보존 법칙상 입력 에너지,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고 출력 에너지, 그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난 전기를 썼는데 그래서 전기를 덜 생산해요. 웃긴 거죠. 궁극적인 전기는 줄어들겠죠. 일단 100의 전기를 써야 50의 전기를 생산할 수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50의 전기를 만들었으면 애당초 앞에서 100을 안 쓰면 됐죠. 그럼 훨씬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썼겠죠.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촉매 방식 이런 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수소 에너지 생산하는 부분도 아직 개발되어가는 마켓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훨씬 깨끗하죠. 수소 자체는
돌렸을 때 아까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반응하면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면 물이 뭐 환경오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정 에너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효율이나 생산 방식, 운송 방식이 아직 개발 중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수소는 가스나 액체로 수송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 액체수소 등 다양한 저장이 가능하나 현재는 기체 상태로 저장하고 있고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 밀도가 낮아서 경제성과 안정성이 부족해서 액체 고체 방법 연구 중이긴 하대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어쨌거나 기체 상태로 했을 때 뭐 기체 하나를 통한 에너지 발생량은 높아서 보통 기체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고 액화시켜야 그나마 의미가 있겠지만 얘는 기체 상태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에너지량을 보인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액화하는 게 훨씬 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 아직 개발 중인 상태고요. 시스템을 보면은 결국은 수소를 생산을 해야 돼요. 수소 에너지, 광의 개념,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한 다음에 어떠한 방식인가를 써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수소 에너지라는 카테고리고요. 그러기 위해선 수소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를 해야 되는 거고 만드는데 현재 방식의 전기 분해 방식은 결국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써서 다시 수소를 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데 덜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촉매나 뭐 생화학적, 광생물학적인 방식을 쓰면은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전기를 쓰지 않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면 그건 비효율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런 거고 부생가스를 이용해서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지금 저희 일반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쓴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제일 많아요. 이게 뭐 제일 효율적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와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를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연료전지로 들어왔어요. 연료전지는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수소가 생겼어요. 수소 에너지 아까 시장에서 말한 수소를 생산하는 그 마켓이 생겨서 수소를 가져왔다고 쳐요. 그럼 그 수소를 어떻게 쓰느냐의 얘기죠. 연료전지는 수소와 수소를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화학 반응 수소랑 산소를 합치니 물이 된다. 그 과정에서 전기가 나오고 열도 나온다. 그래서 생선물이 전기랑 물 숫자죠. 순수한 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기랑 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네. 전기와 순수한 물만 떨렁 나오니까 당연히 환경오염 되지 않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에너지의 30-40%로 이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100을 썼으면. 그리고 100 중에 40은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열 에너지, 열 공급을 하겠죠. 어딘가에 열 공급을 하는 식으로 쓰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한 7-80%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서 10가지도 다 잘만 사용한다면 7-80%의 에너지를 쓴다면 효율을 쓴다면 진짜 효율이 높은 거죠. 그렇죠? 천연가스 발전소 복합화력 발전이 효율이 뭐 40%대 이 정도 나오려나요? 그리고 복합이 아니라 그냥 천연가스만 발전하면은 가스 화력 발전하면은 그거는 뭐 30%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효율이 좀 높다 그런 개념이고 대신 아니죠. 연료전지는 개념 발전 원리는 저도 공대생이지만 이걸 엄청나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는 어쨌거나 수소와 산소를 만나는데 그냥 떨렁 만나게 하지 않고 전해 질층을 거쳐서 위에 공기극과 연료극이 위아래로 있는 중간에 전해 질층이 있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전해 질층을 어떤 걸로 했냐, 어떤 구조를 했냐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하는 방식 아니면 미국의 블룸에너지나요? 그쪽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방식이 만약 다 다른 방식이라면 그 방식이 다른 이유는 전해 질층의 차이에 의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서스링 가스 볼까요? 어떤 방식일까요? 1번 연료극 양극에 공급된 여기죠. 아래쪽 수소는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대요. 전자로 분리돼서 수소 이온은 전해 질층을 통해 수소 이온은 위로 가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공기극으로 간대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가 이러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기극 쪽에서 산소 이온과 아까 올라온 수소 이온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반응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추가적인 생산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인 반응은 수소 산소가 어쨌거나 결합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간 결합에서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아간 방식에선 전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열도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연료전지 종류예요. 전해질, 아까 전해 중간이죠.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연료전지를 구분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방식이 있죠. 지금 여기서 AFC, 알카리 방식부터 쭉 직접 메탄올형, DMFC 방식까지 순서대로 기술 발전 단계래요. 하지만 오른쪽 기술이 무조건 모든 애들에 대해서 절대 우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 개발 방식 순서로 이렇게 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국내 거에 이런 MCFC 방식 얘기가 좀 국내 기업에서 좀 들렸던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블룸에너지 이런 애들 아마 SOFC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자료에서는 얘네 둘이 동작 온도가 높죠. 주로 대규모의 그런 발전소 같은 곳에서 주로 쓰는 곳이 이 두 개라고 하고요. 주로 이 표에서는 이 녀석이 발전소용이라고 써 있죠. 중소대용량 발전인 거고 중대형 건물용이 MCFC 방식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동작 온도 낮고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니까 좀 발전소의 대용량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뭐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안 하면 증권회사 다니까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기 귀찮아서 전 주식은 잘 안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시면은 단어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최소한 알아야죠. 발전소 할 때, 연료전지 회사 투자할 때, 뭔 얘기인지 지금 고체산화물용 SOFC 방식인지 MCFC 방식인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어쨌거나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이니까 결국은 뭔가 연료전지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하고 뭐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주로 전해질 종류에 따른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 표에서 이놈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새로 개발을 요걸 하고 있어야 막 이걸 하는구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표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발전 구성도는 역시 뭐 하죠. 지금 여기선 사실은 계질기 수소 생산까지도 여기는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가 그냥 생산된 수소를 공급했으면은 발전소는 이쪽에서부터 표를 그렸겠죠. 근데 실제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천연가스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천연가스 써있죠. 실제 직접 천연가스를 통해서 H2를 생성하고 그 H2로 다시 전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 전체 시스템을 보통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다 가지고 있죠. 어디서 수소를 사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연료전지 발전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라면은 뭐 이 부분만 있겠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진 않고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해서 계속 이걸 돌려서 가겠죠. 연료전지 자동차면은 수소 자동차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개념이고, 근데 수소 자동차도 앞에서 모르겠어요. 가솔린 돌리던 문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도 따로 달면 되겠죠. 예,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성하는 계질기라는 리포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계질기라고 해요. 그런 거고요. 스택이라는 뭔가 판을 쌓는 개념이 좀 스택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스택은 연료전지 음극, 양극 사이에 있는 연료전지 부분을 스택이라고 한다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그 중간 전해질이라고 그분이 그림을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엄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지식이 그 정도의 전문가적이지 않아서요. 예, 인정하고요. 스택 부분은 원하는 전기 출력을 얻기 위해 단위 전자를 수십 장, 수백 장 직렬로 쌓아 올린 본체를 스택이라고 하나 봐요. 여러 개의 스택 쌓아 놓는
연료전지 중간 부분을 스택이라고 하고요. 단위전지 제조, 단위전 적층 및 밀봉, 수소 공급과 열회수를 위한 분리필 설계 제작 등이 핵심 기술이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 100% 이해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생성한다, 연료전지라는 거, 그러니까 수소를 생성한다, 그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중간에 방식이 다양하게 있고, 전기를 발생시키면 전기가 됐으면 그 전기를 쓰는 거는 또 똑같죠. 결국은 이런 방식이고요. 그 과정에서 열도 나온다. 열도 쓰고 얘는 물도 생산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연료전지 제조 산업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어떤 방식으로 원재료부터 공급이 되나요? 하면은 셀, 스택, 연료 처리 장치, BOP, 주변기기라고 해요. 시스템 등 이런 부품에 따라 사업 영역이 다른데요. 연료전지 관련 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런 부분 각각의 분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단어랑은 전혀 다른 거긴 하고요. 결국은 다운스트림이라는 쪽이 뭐 조금 더 수요 쪽으로 가는 개념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연료전지 산업에서 뭔가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이쪽 산업들이죠. 업스트림 쪽은 이런 뭐 중저위 기술이, 그러니까 약간 하이 테크놀로지적이진 않은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뭐 시장 진입이 낮은 편이래요. 전력 변환기, 펌프 이런 것들, 어쨌거나 그래도 구성품들 중에서 약간은 하이 테크놀로지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제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이 결국은 셀, 스택, 연료 처리 장치 시스템 등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뭐 관련 기업 투자한다라고 최근에 했던 뭐 이런 우상향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주로 이쪽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고, 영업이익률이 일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AE라는 서적에서는 영업이익률 약 30% 이쪽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 기술 요구되는 기술 집약 장치 산업으로 시장 진입 장벽은 높고 고부가 가치가 창출 가능한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밸류를 발휘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아직 완전히 이득 모드로 접어들진 않은 것 같아요. 캐펙스 계속 넣고 이제 좀 시장을 키워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죠. 이 표를 예상해서 이런 소리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건 도대체 뭐가 있나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약간 기존의 대체투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부하고 접했기 때문에 연료전지 대부분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시장 전체에서의 제일 큰 부분은 연료전지 차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연료전지 차, 어차피 이거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포함한 연료전지 쪽에서 마켓에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스트림은 연료전지 차 쪽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산업용, 업무용 같은 발전을 포함하겠죠. 이거는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있고, 가정용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이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내에서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의 메인은 어떻게 보면은 수송용 연료전지 이 부분이죠. 밑에 나와 있죠. 수송용 연료전지 부분이고요. 각국은 자동차 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 얘는 환경오염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연료 전기차는 2030년에 1.8%, 2050년이 뭐 너무 미래는, 이때는 차가 있으려나 날아가던가 이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이때는 17.7%를 차지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메이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뭐 살짝 한 축 정도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발전용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RPS 정책에서 가중치가 이건 있으니까, 지금 가중치가 사실 더 높게 주냐 낮게 주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어디가 더 갑자기 발전되고 이후에 또 어디로 산업이 쏠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RPS 정책에 의해서 RPS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오던가 생산하던가 해야 되니, 이제 역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184메가와트까지 확대되었고, 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대비 1.5%, 역시 신재생 태양광 뭐 이런 부분, 풍력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마켓 내에서는 연료 전지는 연료 전지 발전이 한 1.5%밖에 아직 안 되는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연료 전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전체 시장에서 여전히 메인 마켓은 아니고, 다만 여기는 저희가 다 많이 언론적으로 접하고 있죠. 그게 이런 발전 시장적인 것보다는 수소차라는 그런 소비재적인 시장에서 연료 전지가 또 어느 정도의 와구를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나마 많이 접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발전 쪽 포커스로 되는 신재생 에너지 마켓에서는 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폐기물, 바이오 이런 부분이 메인이죠. 그래서 발전 부분에서는 다음 파트 2에서 한 이 부분들이 좀 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요. 마지막 석탄, 가스와 액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이런 게 있었나? 하는데 있대요. 그리고 아까 앞에 뭐 법률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마음으로 이 부분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석탄, 중질, 잔사유, 말도 어렵죠. 어쨌건 이런 뭔가의 녀석을, 이거는 고체인 것 같아요. 건재, 석탄은 고체겠죠. 그거를 가스와 기체화하거나 액화하거나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 석탄의 가스와 또는 액화, 엔드 또는이 맞겠죠. 석탄, 가스와 액화잖아요. 고체의 기체화 또는 액체화를 얘기한대요. 그렇게 보고요. 가스와 액화 기술, 뭐 가스피케이션, 리퀴팩션 이 부분은 일단 저급 연료, 지금 저급 연료, 석탄, 중질, 잔사유라는 저급 연료를 산소 및 스팀에 의해 가스화해서 생성된 합성 가스 또는 뭐 이런 아까 액화한 녀석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복합 기술로서 지금 중질 잔산유, 아까 중질 잔산유 이 부분은 뭔가요? 보시면은 원유를 정지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 증류 하면서 이제 원유들이 막 뭐 휘발유, 뭐 등유 이렇게 나오죠. 그 과정에 나오는 감압 잔사유, 뭔가 약간 잔여물 그런 할 때 잔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열분해 운전에 나오는 코크, 타르미 피치 등 뭐 이런 부분이 중질 잔사유라고 하고, 어쨌거나 연료용으로 그냥 그 순수하게 쓸 수는 없는 그런 약간 잔재물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쓰는 기술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가스와 액화 두 개 내용 간단히 정리했고요. 가스화의 대표적인 방식은 가스화 복합 발전,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라는, 어쨌거나 저급 연료를 가스화시켜서 주로 이제 가스 터빈으로 돌리고 또 증기 터빈으로 돌리는 복합 화력 방식으로서 지금 고효율, 그렇죠? 잘 쓸 수 없는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적인 복합 발전 방식이래요. 자, 어디 자료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석탄보다는 이런 방식이 더 그런 환경 오염 부분이 적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거 다음 페이지에 있으려나요? 어제 본 건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석탄 액화는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디젤 같은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로 고온 고압의 석탄의 용매를 첨가해서 전환시키는 직접 액화 기술과 간접 액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액화도 되나 봐요, 석탄이. 실질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석탄이라는 고체를 가스화하거나 액화해서 활용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특징 및 시스템 구성도는 이런 석탄 가스 발전은 기존 석탄 화력 발전 대비 발전율이 높고, 현재는 뭐 이 정도 비율이래요. 그래서 고청정 환경성 보시면은 뭔가 지금 환경 오염 자체가 결과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석탄 외 중질, 잔사유,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대요. 특징은 그러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 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나, 석탄 돌리면 욕먹죠. 석탄 투자만 해도 뉴스에 뜨고요. 약간 나쁜 놈 이런 개념으로 공격을 받죠. 석탄 발전은 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신재생이고 실제 뭐 이런 환경 오염이 적다고 하면은 그런 좀 대안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장점은 효율이 높다, 친환경 기술이다. 다행이네요. 석탄을 썼는데도. 그리고 다양한 저급 연료를 활용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부분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봤는데 뭐 비쌀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볼까요? 단점은 소요 면적이 넓은 대형 장치 산업으로 고가래요. 그러네요. 고가 항상 모든 게 돈이 문제죠.
듣기에 좋은 거지만 너무 비싸면 결국은 이거는 뭐 누가 자기 돈 퍼부어서 할 게 아니니까 사업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나 저는 대체 투자 시장에서 제가 이걸 평생 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런 비용 대비 결과적인 장점은 크지만 그거를 다 엎을 만큼 비용이 훨씬 비싸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크게 보급이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복합 설비별 전체 설비의 구성과 제어도 복잡하고 어떤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비싸고 이게 단점이면 엄청난 단점이긴 하죠. 남의 돈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내 돈으로 하라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트 2 시간에 이제 조금 익숙한 태양 쪽, 수력 뭐 이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